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현시대 김석훈입니다. 6.3 대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문에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그리고 통상전쟁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정부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전국 속에 치러지는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향배와 또 범보수 진영을 필두로 한 반명 빅텐트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잠시 후 시사포커스 정치 이슈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출발 서현시대입니다. 날씨 살펴봅니다. 백은미 리포터. 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휴일을 맞아 나들이 계획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요. 오후부터 화요일인 내일까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아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목포의 기온은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되고요. 해남과 완도 역시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약 30분 전쯤인 오전 7시 53분에는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동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23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연휴가 지나고 나면 수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사 맛집 출발 서현시대. KBS 목포라디오의 생방송 출발 서현시대입니다. 시사 포커스 정치 이슈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오늘도 메타보이스의 김학주 자문위원 그리고 이혁재 전 전남도 의회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때가 정말 정신없는 것 같아요. 정치 반토로 가는 것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정상적인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또 어디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 정치냐 법리냐 뭐 속전속결로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상고심 선고를 두고서 정말 후폭풍이 거센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도 지켜보셨을 테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정가도 둘러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속전속결이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사본 같은 경우는 원칙이 이제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마지막 3개월 이런 원칙을 자기들이 정했어요. 정해놓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죠. 근데 가까운 일로 우리 지역만 살펴보면 실은 이제 목포시와 신안군이 행정 공백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목포시장 같은 경우 시장 부인의 사건이죠. 지난 24년 7월에 2심이 선고됐어요. 네. 그다음 옆 동네 신안군 박우량 군수 같은 경우는 24년 6월 달에 2심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633 원칙에 의해서 아마 작년 연말쯤에 마지막 대법원 어떤 선고가 나오면 유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올 4월 달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장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기일이었던 2월 28일 넘기고
아마 4월 달에 선고됐을 겁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얼마 그래서, 됐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유죄 받고 지금 한 15개월 정도 먹고 씹어 신앙으로 행정 공백 상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작은 기초단체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대통령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을 거의 34일 만에 이렇게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특히 이제는 마지막 보루인 어떤 대법원까지도 사법부까지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민심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때는 이제 저 법원 쪽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633 원칙을 지켜서 대부분 선고가 끝났지만은 이 사건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저는 이게 이제 예. 대법원이 명확하게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죠. 대권 주자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인데 네. 이 기간 중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선고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필요한 논란을 좀 해소하고 좀 털어가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졸속으로 판결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네. 그렇게 보면서 이건 정말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네. 내란 이슈를 잠재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는 황당했던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네. 이 내란 이슈는 쏙 들어가고 지금 이재명 이슈만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흠집 내기, 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후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이거 정말로 불안한 얘기긴 한데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막 시간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째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되게 이제 강하잖아요. 강한 이미지인데 보수하고 엘리트 집단들이 볼 때는 좀 대화와 타협이 없을 것 같은 강경한 이미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을 좀 깎아내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대선판인데 네. 법의 영역이 거기에 침범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둘째는 심각하게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게는 남은 거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사면밖에는 없는데 그럼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의 복귀를 바라는 거겠죠. 근데 이재명이 과연 사면할 거냐?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깎아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은 보수 엘리트 집단 혹은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좀 끝까지 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주말이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절속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대법원이나 이쪽에서는 신속하게 한 신속 재판이다. 절속이 아니라 신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뭐 화두가 된 게요. 7만여 쪽에 달하는 서류를 재판 서류를 과연 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래서 절속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데 뭐 이틀이냐 9일이냐 뭐 그런데 이 또 기간인데 한쪽에서는 읽을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파기환송을 예.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신속하게 해서는 안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 그 3심의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예, 근데 그 공직선거법. 내용이 예. 이렇게 정치인들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네.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고 김문기 씨를 잘 몰랐다 또는 골보를 쳤냐 안 쳤냐. 국토부의 예. 어떤 그러한 압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네. 하는 많은 말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이걸 마치 엄청나게 큰 어떤 파렴치범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권 후보를 이렇게 어떤 제거하려는 그런 네. 어떤 것들 여론전 이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아마 고등법원에 갔어도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은 1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보통 선거사범 같으면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예.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선거법에 대한 판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당선된 자에게는 냉정하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네. 과거 대선 선거 전국에 있어서 그런 발언의 실수가 있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낙선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지나친 선거 개입이다라는 의혹을 낳게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으로. 예, 그렇죠. 예. 보통 그렇죠. 어떤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거 보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당선자가 선거법을 어겨가지고 낙선을 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선자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 수 있다. 자, 일단요. 선거 문제 보면은 그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이거 보면은 지금 파기환송심 가가지고 고법에서 이제 다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그 재판을 지금 첫 공판기를 15일로 지금 잡았는데 지금 대선 전에 뭐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 상고까지 다시 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정상적인 법조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지금 현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다양한 어떤 소식을 찾아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극우나 극자가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로스쿨 교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가 말한 게 있어요. 이거 살펴보면 정말 이게 음모론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시 대법원까지 대선처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보통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면 이제 피해자가 다시 재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그렇죠. 최소 27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당연히 6월 3일 이전에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피해자가 후보가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그 상고를 바로 기각해서 바로 판결을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그 기간이 그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상고 이유서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자기들이 상고를 기각하고 때릴 수 있다라고 그 교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더 이제 극단적인 음모론은 이거예요. 이제 그 상고 이유서를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때린다. 무죄를 때리면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상고를 하냐면 검찰이 상고를 합니다. 그럼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상고를 하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자판 형식으로 간다.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이런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빨리 국회에서는 대법관 전원 10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켜라. 그럼 탄핵을 시키면 업무가 정지되고 그러면 대법원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선고를 낼 수 없다. 이런 이제 또 극단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법적 과정을 보면 이제 15일 오후 2시로 이제 공판기일이 일단 잡혔죠. 잡혔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불출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일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법적으로는 5일 이후에 또 기일을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이후에 다음 기일이 잡힐 거고 지금 서울고법도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 근데
불출석한 상태로 다음 기일을 진행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게 되는데 자, 그 이제 방금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상고에 대한 어떤 입장을 7일 안에 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니까 27일의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 판결이 나면 네. 검찰은 즉시 상고를 하고 예. 대법원은 그래서 파기 재판에서 끝내버리는. 이후 측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럼 거고.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후보 자체를 못 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네요. 지금 예.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단 그런 상황에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조희대 그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제 탄핵 논의가 어제 이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가느냐 했는데 일단 지금 보류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죠.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 이혁재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4월 4일 있어요? 어제 긴급 의총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네. 장시간 걸쳐서 열띤 그 논쟁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한 40명 가까이 발언을 하면서 했는데 예. 참 결론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일단 본인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내규를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금 박탈하려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예. 하지만 이제 문제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탄핵 트라우마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네. 30몇 건을 탄핵했다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들이 대법원장을 탄핵했을 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중도층이죠. 중도층 국민들에게 비춰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치적인 부담. 그래서 당장 극단적으로 탄핵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아까 저번에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탄핵을 아마 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유보하지 않았나 며칠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김학재 의원. 일단 민주당은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이제 지나면서 경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도 이제 민주당의 몫이다 지금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이거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정치하는 집단이 됐든 정당이죠. 이게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 첫째는 당연히 이제 법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재판 자체가 법적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 지금 정치적 논리를 끌고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벌써 저는 이제 법의 영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 거꾸로 보면 민주당한테는 국민들이 뭐를 줬냐면 탄핵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를 했어요. 네. 법적인 권한을 줬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걸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법적 책임의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인데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정치 행위에 대해서 표로 심판받고 나중에 선거의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의 민심을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돼서 그걸 못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 사람들이 바라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는 것이 저들의 전략일 수 있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 있냐. 저는 오히려 이번 대선을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규정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도덕적 책임이죠. 도덕적 책임이라는 거는 양심에 따라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우아하고 고상하게 과연 선거 치러야 하느냐. 자, 쟤네들 보십시오. 계엄을 선포했죠. 요 판사가 내란 수개를 풀어줬죠. 그리고 계엄을 했던 집권을 했던 국무총리가 또 출마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탄핵하고 그리고 그 책임도 져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이 선거 방해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아직 계엄은 안 끝났고 우리는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을 믿어라. 그리고 반대로 좀 국민들은 거꾸로 민주당의 혹은 이 내란 세력들을 좀 척결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빅텐트와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주 얘기가 되는 게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러니까 권한대행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그 빅텐트론 이게 이제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연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며칠 전에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과정을 보면 여실히 호남 민심이 드러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네, 저도 호남 사람이다를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수십 번을 그게 10번이나 네, 수십 번을 외치는 것 같아요. 전주가 이제 원래 고향이죠. 그렇죠. 고향. 네. 근데 그 생물학적 고향이고요. 거기는. 근데 예.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누구는 이렇게 말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 이완용도 매국노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결정적으로 그 헌정회를 방문하면서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광주 보통 우리는 광주 의거라고 좀 하고 싶은데 광주 네. 의거가 법적 이제 영어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 지금 그것도 약간 약화됐잖아요. 예.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4.19 의거처럼 해야 네. 되는데 이 양반은 이제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광주 사태, 광주 의거를 사태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 보수 쪽에서 어떤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한 거 정도로 생각하는 표현인데 예. 이거 보면 이 사람은 뼛속 깊이 호남 정신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두 전 총리가 빅텐트를 친다고 하는데 예. 한때는 이낙연 전 총리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인기가 확 사그라든 게 박근혜 사면론을 내면서 호남 정신과 이외되는 그 발언 한마디에 무너졌거든요. 예. 예. 근데 과연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움직일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네. 김학주 의원께는 다른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와 또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하고 단일 후보 만드는 거, 단일 후보 내세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새고 그러는데 골든타임 이번 주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빠른 단일화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만약에 빨리 서두르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쪽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사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흥행이 안 됐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다고 해서 또 이거를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까지 있는 또 시간을 벌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정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한테 국회의원들도 계속 단일화해라라고 부추기면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또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 이제 만만치 않은 거. 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가긴 가겠지만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봐요. 자, 첫째는 국민의힘이 무조건 어쨌든 정권을 자기들이 잡아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정권이 안 되면 자기 기득권이라도 갖고 가겠다. 영남이나 보수에서의 자기 기득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김문수가 단일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저는 근데 성공하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 이름이 서서히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진행은 네. 본인들은 절박하겠지만 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절대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 전라남도 도의원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학주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정보가 궁금하죠. 아따 시사 프로그램은 어쩐다? 그럼 한번 여기를 찾아보시오.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듣고 계십니다. 8시 54분이고요. 김포도의 팔도 뉴스 이어집니다. 김대영 리포터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기도 소식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네, 아동 친화도시 경기도 안양시가 관내 공공시설 30여 곳에 영유아 전용 수전을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영유아 기저귀 가리대와 별도 수전이 있는 곳인데요. 예. 영유아 전용 수전은 기저귀 교체 후 손쉽게 씻길 수 있도록
720도 회전이 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네, 특히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오중 필터가 적용돼 미세 불순물, 세균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환경 호르몬이 없는 KC 인증 브라스 소재와 스테인레스 재질을 만들어져 위생 안전성이 확보되는데요. 예. 시에서는 우선 시청과 시의회 등 6곳에 영유아 전용 수전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달 중 보건소,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해 위생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경기도 하남시 소식입니다. 하남시가 시 전역의 모든 그늘막을 스마트형으로 전면 전환하며 스마트 그늘막 전용 도시를 완성했습니다. 최근 시는 기존 수동형 그늘막을 전면 철거한 후 스마트형으로 전면 교체했는데요.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스마트 그늘막 운영 체계를 갖춘 겁니다. 네, 수동형 그늘막에 대한 관리 등의 예산이 좀 부담이 됐다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노후된 기존 수동형 그늘막은 태풍, 강풍 등 기상 이변에 취약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고요. 예. 반복적인 수작업 관리로 인력과 예산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과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폐되고요. 예. 태양광 전원을 활용해 유지 비용도 대폭 줄였습니다. 뭐 조명까지 설치됐다면서요. 예. 네, 야간 조명 기능도 탑재돼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된 50여 개는 노란색 차양막으로 교체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예. 이번 사업은 동별 수요조사, 국민신문고 민원, 경찰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되고요. 차량 시야 확보, 유동 인구 등의 요소를 고려해 설치 지역을 세밀하게 선정했고 긴급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 수량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울 소식이네요. 네, 서울시 종로구는 지난해 최초 도입한 119 연계 종로 비상벨 사업을 확대합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는데요. 종로 비상벨 사업 핵심 요소는 침수 센서와 비상벨입니다. 네,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센서는 현관문이나 창문에 설치해 공개 단계 2cm 이상 물이 차오르면 이를 감지한 뒤 구청, 거주자, 보호자 등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위험 단계 15cm 이상 침수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돼 소방서를 출동하고요. 거주자의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119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양방향 통화 장치로 주민 상태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현장 출동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팔도니스 들어봤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KBS 목포라디오의 출발 서해안시대 내일 뵙겠습니다.